모두 말씀으로 잠깐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20분인데 우리 이상생 교수님으로부터 30분 정도 우리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2년 우리 사회의 최대 화대 중 하나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신 여의도 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경제민주화라는 문제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저는 이 문제를 아주 다양한 그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경쟁법과 대규모 기업 집단 정책의 관점에서 시장주의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지만 시장 실패, 즉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두었을 때 자원 배분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면 그 시장 실패 현상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 구제를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저는 시장주의자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란 대의제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경제민주화, 그리고 시장지배적 기업과 신창기업, 그리고 소비자 간의 경제민주화, 그리고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경제민주화로 세분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지금 현재도 순환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그리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런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계열사를 설립을 금지한다든가,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면 그 수혜회사 또는 지배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런 법안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 재벌을 가능하게 하는 이 순환 출자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다면 이 보론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통상적으로 이 재벌이라고 불리죠. 이런 대규모 기업 집단은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경제가 신흥공업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지대한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창업자의 후손으로의 부의 승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부를 침탈한다든가, 아니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신찬기업을 배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다든가, 담합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다든가, 그리고 또한 막강한 협상력을 통해서 남용해서 하도급 업체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그런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정치적인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재벌의 잘못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더구나 시장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제에 대해서 정당한 반대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법제도의 도입, 강화, 활성화에도 저항해온 재벌에도 재벌이 일부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넘어서서 자칫 잘못하면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징벌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 그리고 이 활력을 위축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제민주화란 하나의 개념하에서 매우 방대하고 복잡다기한 이슈가 제기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혼동이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주의자의 관점에서 경제민주화에서 라는 개념하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를 공정거래법, 즉 경쟁법과
대규모 기업 집단의 정책의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네, 이것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러면 과연 경제민주화라는 이 대의제를 경쟁법과 재벌정책의 관점에서 그 원칙에서 어떻게 그런 원칙을 삼을 것인가 라고 하면 먼저 가장 강조되어야 될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선호도 끊임없이 변하고 기술도 끊임없이 변하고 국제적인 경쟁의 양상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역동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 기술,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로 기업과 경제 전체 성장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바로 출자를 통한 신규 회사의 설립, 그리고 기존 회사의 인수가 이런 미래성장 사업의 발굴의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출자행위에 대해서 일률적이고 사전적이고 총량 규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을 전문할지 아니면 다각화할지, 신문에서 보면 이제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의 여부는 기업이 시장 원칙, 즉 수익성이 날 것이냐, 그리고 우리 기업이 이 시장에서 어떤 비교율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기업 집단의 간의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부품 공급업체가 최적품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높은데 통상적으로 효율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집단 간의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가 높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주의자라면 모든 규제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이 만능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이 실패한다면 이를 교정하는 그런 조치는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재벌은 바로 이 순환 출자, 그리고 계열사 간의 교차 피라미드식 출자를 통해서 자기의 실질 소유권을 계산해 보면 8%에서 2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서 사실상 그 기업 집단에 속하는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런 이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 구조 하에서는 바로 자기 지분은 작지만 기업 전체를 통제하는 소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부를 침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거래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신청 기업을 부당하게 경쟁에서 배제하거나 아니면 담합을 통해서 소비자 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협상력을 남용해서 거래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업체나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우려가 심각하고 그 폐해가 막대하다면 분명히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정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정부가 나서서 사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주의자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1차적인 해결책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후적으로 그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지배주주에 의한 소액주주의 부의 심탈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곧 말씀드리겠지만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기업 집단에 관한, 기업 집단을 형성하는 회사들의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 줄여서 기업 집단에 관한 회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재벌들의 고유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소액주주의 부의 침탈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및 손자 회사에 대해서 100% 지분을 가지는 이런 체제로 나가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나 담합 피해 구제에 있어서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의 남용 분야에 있어서는 법 집행을 독점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독점 구조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경쟁구도를 도입해서 사소를 허용해서 공정위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들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런 권한을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선 카르텔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공정위가 현재는 이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시정조치만 내릴 수 있지 구조시정조치, 기업분할 명령이나 우리나라는 이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열 분리 명령 또는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런 조치는 지난 약 10년간 공정위가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지만 법 집행에 있어서 그 전문성 강화가 여전히 필요하고요. 피시민 기업들의 절차적인 권리 보장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협상력의 남용 문제는 사실 제가 가장 이제 생각이 좀 덜 정리된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그것은 사인의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쟁 조정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벌을 한번 회사법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결국 그 본질은 순환출자와 교차 피라미드식 출자를 통해서 지배주주가 자신의 실질 소유권을 훨씬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런, 저는 이것을 상호 공동 지주회사라고 부릅니다. 즉 순환출자를 해서 서로 간에 지주회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지주회사라는 것이 뭐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해당 회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순환출자가 이루어지면 서로 지주회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몇 개의 계열사가 연대해서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합니다. 그럼 이런 이제 이게 피라미드식 출자인데, 근데 그것을 하나의 지주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회사가 연대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특이한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 집단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기업 집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구조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계열사에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의 주식을 사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삼성전자의 소액주주가 아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의 소액주주가 됩니다. 에버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순환출자를 통해서 에버랜드에 대해서도 소액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회사법은, 영미에서 발달한 전통적인 회사법은 개별 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 기업 집단, 계열사 간 출자로 얽혀져 있는 기업 집단에서 이해상사 간에 발생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개혁 조치가 이루어져서 많은 그 과거에 있어서 재벌의 문제다라고 했던 것이 해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남아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서 사익 추구를 할 가능성이죠. 즉, 이 계열사의 소액주주로부터 부를 침탈할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2단계 접법급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 집단뿐만 아니라 개별 회사에 적용되는 회사법 조항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소송제도 및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집단소송제가 증권 분야에 있어서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지만 지난 7년간 불과 4건밖에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소의 우려를 걱정해서
너무나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아예 집단 소송이 형해화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해서 분명히 이 집단 소송제라는 것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즉 피해자가 특정한 기업의 행위에 따라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입는 손해가 소액이면 소송을 할 인센티브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인센티브를 보완하는 것이 집단소송제인데, 이 집단소송제를 남소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그 남소의 가능성을 저는 남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단소송제를 형해화시킨 것은 기업 집단이,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이 분명히 저는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증권 집단 소송제에 있어서도 집단 소송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되고, 특히 전문 법무법인이 출연해야 됩니다. 전문 법무법인이 없으면 집단 소송제는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지난 7년간 이 집단 소송을 증권 분야에서 행한 결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임 건수를 폐지하고, 또한 소송의 당사자가 해당 기업에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 증거 개시 절차,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기업 집단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현행의 공정거래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정거래법이 지금 현재 전통적인 경쟁법, 기업 결합 심사, 시장 기회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 그리고 담합 방지라는 이런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고유한 이 재벌 규제 조항이 혼재되어 있어서 과연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할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재벌 규제 조항을 전부 독립시켜서 가칭 기업 집단을 형성하는 회사들의 주주보호에 관한 법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우리나라의 기업 집단이 하나의 사업 주체로 운영되는 그 현실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비서실이 됐든 구조조정본부가 됐든 미래전략기획실이 됐든 특정한 기업 집단을 사실상 총수일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인정하고 분명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을 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업 집단을 형성할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문제는 결국 이 소액주주의 부를 소수 지배주주가 침탈하는 현상, 침탈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비상장 계열사, 상장이 되어 있으면 소액주주들이 대표 소송도 할 수 있고 집단 소송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상장 계열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데, 사실상 그 비상장 계열사에 출자한 상장 계열사의 소액주주들이 해당 비상장 계열사의 소액주주임을 인정하고 그 소액주주의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인용한 것이 상법 403조입니다. 대표 소송에 관한 것인데 밑줄을 그은 것이 제가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한 비상장 계열사에 대해서 그 계열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를 할 수 있다. 대표 소송을 허용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2006년 이후에 한때 제한되었던 그 상법 개정안은 모자 관계에 있어서만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도입이 안 됐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기업 집단에게 다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감 몰아주기가 이제 아주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시장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려도 큽니다. 왜냐하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효율적인 내부 거래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내부 거래는 계열사 간 내부 거래만 문제 삼지 동일 회사의 사업부 간의 거래는 내부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한 사업을 과연 예를 들어서 부품을 조달한다. 전자품 생산업체가 부품을 조달함에 있어서 과연 그 부품을 시장에서 사올지, 독립기업에서 사올지, 아니면 계열회사를 통해서 조달할지, 동일회사의 사업부를 통해서 조달할지, 이것은
산업조직에서 말하는 기업의 최적 이론을, 최적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열사 간의 거래만 내부 거래로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그러면 동일회사의 사업부 간의 거래가 사실상 경제적인 실질이 똑같은데 하나의 거래만 규제하게 된, 그렇게 되면 바로 효율성을 위해서는 계열사를 새로 만들어서 계열사 간 거래를 하는 것이 나은데 이것을 사업부 간의 거래로 하게 되는 그런 기업 조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 거래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소액주주의 부의 침탈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자라는 것이 저희 제안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나라 기업 집단 체제의 효율성을 그대로 해치지 않으면서 이런 그 계열사 간 주주 구성이 상이함에 따라서 야기되는 주주 간의 이해 상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으로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하나만 상장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업회사들은 전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비상장 계열사로 두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곧 말씀드리겠지만 경영권 방어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충안으로서 첫 번째로 이 신주 인수 선택권, 포이즌 필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상법에 도입해서 일반 회사에 허용하고, 다만 기업 집단을 형성하면 계열사 간 출자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걸 허용해주면 지나치게 경영권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대적 M&A라는 시장 규율 메커니즘을 저해하기 때문에 배제하고, 자, 그 다음에 100%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좀 20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결의가 아니라 특별 결의,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로만 이 포이즌 필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 지주회사가 하나가 상장이 될 거고요. 나머지 계열사들은 다 비상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 지주회사에 대해서 총수일가가 2012년 4월 현재 지분이 어느 정도 될 거냐? 10%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권 보호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죠.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총수일가가 행사하는 의결권은 얼마냐? 한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실질 소유권보다도 의결권을 한 3배 정도 이제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인데 그 의결권을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부의 침탈 현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한 세대 정도, 즉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다음 세대로 경영권을 승계함에 있어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세대 정도 절충안으로 경영권을 현재의 상태만큼 보장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제안은 이 재벌의 특혜를 주자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현행 체제 하에서 재벌들이 누리는 경영권 보호를 일정 기간 유지해 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그러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 집단의 그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방법은 경영을 잘해서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을 많이 받아서 그 배당금으로 지분을 사는 것이죠. 저는 한 세대 정도 기회를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바로 계열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주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100% 지주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들은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간 거래를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소액주주의 부의 침해 현상, 침탈 현상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업에 좋은 건 뭐냐라고 하면 바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손자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하고 매각하고 정리하고 또 합작법인은 이제 예외로 설립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활력, 새로운 성장 동력의 추구는 자유롭게 보장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발제 자료는 없는데 제가 좀 추가한 내용입니다. 네, 금방 이건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제 제안을 따라서 한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저 현행재벌 체제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채찍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순환,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처럼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현재 법안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문제가 하면 순환 출자는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출자하고 C가 A에 다시 출자하는 자 이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연결고리가 가장 약한 거 하나만 끊으면 순환 출자 구조는 해소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신을 받아들이면 이 법 취지를 받아들이면 사실상 제가 본에 설명을 했듯이 이런 문제는 순환 출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계열사 간 출자에 있어서 자신의 실질 소유권을 상회하는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가공자본이 형성되는 것은 순환 출자이든 피라미드식 출자이든 모든 계열사 출자에서 다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 출자를 규제하겠다고 하면 모든 계열사 간 출자를 규제해야 되는 문제점에 봉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부 거래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형사벌 아니면 과징금 자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효율적인 내부 거래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동시에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근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100%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 집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제안한 것처럼 이 포이즌 피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연결납세 제도를 도입해서 손실이 난 계열사의 손실을 이익이 난 계열사의 이익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순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럼 기업 집단의 전체에게 대해서 한 번에 과세를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전환하는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바로 부채 비율을 철폐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규율에 맡기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당근을 써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주제 시장 지배적 기업과 이 신창 기업 그리고 소비자 간의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최근의 법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의 담합의 관행이 아주 뿌리 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 시장주의자의 바로 접근법은 시장 실패가 발생했으면 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는 거죠. 그래서 경성 카르텔에서 집단 소송을 도입하고 수임 건수 제한을 현행 집단소송법에도 처리하고 그것을 모태로 하고 있는 그것을 이 바탕으로 한 현재 발의 법안도에서도 실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사인죠, 즉 개별 기업 또는 구매기업 또는 소비자들이 이 시장기회적 지위 남용행위가 발생하면 그 남용행위에 대해서 금지 청구를 법원에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공정위 신고만 할 수 있고요. 공정위가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공정위의 권한 문제인데요. 현재는 이제 시장기회적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면 금지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시장지배적 남용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이 구조적이고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후적인 이 규제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기업 분할 명령, 계열 분리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또는 공정위가 1심으로서의 대신 구조를 충분히 갖춘다면 공정위의 심사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조치는 지난 10년간 공정위의 눈부시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2심을 고등법원에서 맡고 있는데 특별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순환보직제도 때문에 2년마다 판사님들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처음에 시작한 판사와 의결을 실제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법원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어도 5년 또는 10년 정도 임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순환보직제에서 이 공정거래법 관련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성 카르텔을 제외한 경쟁법의 실체적인 다른 이 위반 사항은 모두 형사벌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 간의 경제민주화 문제는 사실 제 생각이 가장 정리가 덜 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사인간의 계약의 문제이고 그 계약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공정거래가 나서서 사전적으로 규제해야 되느냐, 좀 의문이 아직 많이 들고요. 그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역시 주간 슬라이드인데요. 사후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두 가지 상황은 현재 법제화되어 있지만 기술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이게 무형재산이기 때문에 만약 그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기술을 한번 습득하면 그럼 그 다음에는 돈을 줄 인센티브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비공개 의무, Non-disclosure disagreement, agreement를 포함해서 하청기업의 기술,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하청기업과 이 원청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중소기업들이 하청을 받는 기업들이 그 특정한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그 대기업의 관계 특정 투자를 한다면, 즉 다른 기업이랑 거래하면 이 거래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관계 특정 투자를 하면 바로 대기업이 사후적으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면 사실은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장기 계약을 통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그 재벌의 소속의 대기업에 있어서 대리인 문제이죠. 즉 구매 담당 부서와 실제로 이 경영 전체를 총괄하는 기업 총수 간의 대리인 문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기업 집단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장승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경제민주화 이제 총론에서 담론에서 이제 강론과 구체안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잠깐 윤상현 의원님 지금 바쁘셔서 가시는데 윤상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여기 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발제문 내용에는 지금 당장 시행할 것과 또 향후 20, 30년을 가지고 한국의 대기업 집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출자 총액 규제라든지 순환 출자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 부분에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